지난 시간까지 해서 그 공법행위에 관한 부분을 다 마무리했죠. 이제 오늘 사실행위, 법적 효과 무관한 행정작용이죠. 요게 끝나면 일단 행정작용에 관한 내용은 다 우리가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절차법, 그 다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행정규제기본법, 그 다음에 그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이거는 행정작용이 아니라 이제 행정작용에 대한 법적 규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법적 규율까지 끝나면 이제 2편이 마무리되고 3편 행정강제, 그 다음에 4편 권리구제, 이제 이렇게 해서 총론도 이제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상당히 이제 종강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자, 일단 사실행위 보면은 개념은 많이 봤죠. 법률적 효과의 발생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 법적 효과가 무관한 거. 근데 이게 많이 행해지고 그에 따른 침해, 권리 침해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사실행위 종류인데 정신작용과 관계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물리적 사실행위, 이건 사건에 해당하고 정신적 사실행위, 용태에 해당한다는 거는 1편에서 배웠죠. 법률 요건의 분류에 관해서. 이 물리적 사실행위는 이제 판례에도 많이 나오는 건데 그 판례를 갖다가 알아보려면 이 물리적 사실행위 뭐냐면 그냥 육체 노동이라고 이해하면 쉬워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공사하는 거, 도로공사, 하천 준설은 이제 하천 바닥을 갖다가 파내가지고 그 하상을 낮게 함으로써 이제 홍수를 예방하는 그런 기능을 하죠. 예방접종, 대집행 실행도 건물 철거하려면 육체노동을 필요로 하죠. 물론 요새 좋은 장비가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운전하는 거, 뭐 청소하는 거 이런 거 행정의 관련성에 따른 건데 집행적 사실행위, 이게 이제 권력적 사실행위예요. 그 집행적이라는 거는. 그래서 강제집행, 즉시강제, 강제자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가 독립적이고 공권력 행사에 따른 게 이제 강제자 나오는 거죠. 강제집행, 즉시강제. 뭐 이건 예울 것도 없고 나머지는 다 비권력적인 거고 비권력적인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행정지도죠. 행정지도는 행정절차법에도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법적 규율에 따른 게 공법 규율을 받는 공법적 사실행위, 사법적 사실행위 나오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느냐, 손해배상이 민법이 적용되느냐. 이게 국가배상의 그 직무행위의 범위가 공행정자공설이 통설 판례거든요. 그래서 사법관계만 제외하는 거예요. 공법관계는 권력관계든 비권력관계든 다 직무행위에 들어가는 이게 3-41에 규정이 되어 있죠. 거기 보면은 그 직무행위의 범위에 관한 거죠. 그 다수설도 광의설이죠. 공권력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인 것까지 공행정작용, 공법작용은 다 포함돼요. 사경제작용, 사법작용은 제외하는 거죠. 판례도 마찬가지죠. 그게 이제 2-308하고 연결되는 거고. 그 다음 국민과의 관련인데 뭐 내부적인 건 알 바 없죠. 외부적 사실행위가 중요한 건데 뭐 판례상 이런 것도 결국은 국민과 관계되는 게 이제 판례에 등장하게 되는 거겠고 법적 근거는 이미 알고 있죠. 권력적인 거면 법률 유보가 적용된다. 한계는 뭐 법률 의의는 전형에게 다 적용되고 그 다음에 일반 법원칙도 뭐 전형에 다 적용된다. 다 뻔한 소리고 그 다음에 권리구제인데 행정쟁송 대상적격은 권력적 사실행위는 인정되는데 그 논거가 이제 쟁송법적 처분개념설에 입각해서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처분성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쟁송법적 처분개념설, 이것도 실제법적 처분개념설은 행정행위가 실제법적 개념이듯이 그 소송 대상,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도 실제법적 개념이다. 그러니까 행정행위와 처분이 같다라는 건데, 요 쟁송법적 처분개념설은 이거는 더 넓다라는 거예요. 행정행위와 권력적 사실행위까지. 근데 소수설이 합성처분설이 있어요. 이거는 권력적 사실행위는 단일한 게 아니라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수인함용과 사실행위로 합쳐져 있는데 그 중에 처분에 해당하는 거는 행정행위 수인함용만 되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이론설이 되는데 지지를 못 받아요. 판례도 단수하면 그러니까 수도를 강제로 끊는 걸 단수라 그러죠. 전기 끊는 건 단전. 그래서 통상 단전, 단수, 전화 끊는 건 단전화라 그러죠.
교도소 재소자의 이송 조치, 이거 처분성 인정하는데 논거는 안 밝히고 있죠. 결론만 인정하고 있는데. 단수 처분, 그 다음에 이제 압류, 이게 강제 징수거든요. 강제적 행정조사, 행정조사도 권력적이냐 비권력적이냐 두 가지로 나눠져요. 직접 강제, 즉시 강제, 이것도 3편의 목록 보면은 다 대응이 되게 돼 있어요. 대집행 실행은 그 강제 집행의 일종이거든요. 교도소 재수자 이송 조치, 그 다음에 이제 구속된 피의자가 검사 조사실에서 수감 및 포송을 사용한 상태로 피의자 신문을 받도록 한 거, 수감 및 포송 사용, 이것도 뭐 그 강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을 것도 없죠.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140에서 인용했던 건데, 형적 행정이론에 의할 때 인정했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인정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대외적인 거에 되기 때문에 처분은 행정권 내부에서 행위나 또 대외적인 거라 하더라도 알선, 권유, 사실상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행위로서 통지 통보인데 이게 140에서 인용했는데 어떤 통지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통지도 있고 사실행위 통지 있죠. 인사 발령되는 거 이것도 유형화돼 있죠. 퇴직 발령, 정년 퇴직 발령은 이거는 당연 그 어떤 의사 표시 없이도 정년에 달하면 자동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한 거고 이걸 발령한 거는 이미 퇴직돼 있다는 법률에 따라 퇴직된다 돼 있다는 거를 사실상 알려주는 거지 이거에 의해서 퇴직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는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이걸 취소라고 해봐야 엄밀한 의미 학문적 의미의 취소가 아니라 이것도 무효 당초부터 당연 무효였다는 거를 단순히 알려주는 거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직권면직 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상훈 대상자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 이게 그 답을 알려주는 거죠. 권한 없는 애가 훈격 재심사 계획이 없다고 한 거. 뭐 내 권한도 아닌데 그냥 말해본 것 뿐이죠. 청원에 대한 심사 처리 결과의 통지인데 이거는 외워야 돼요. 저거는 사편에도 다시 나오는데 저게 굉장히 웃겨요. 법률에는 결과 통지 의무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해석을 하는 건데 그 3-23에 보면 거기 위에 괄호 5번 청원서 처리 있죠. 이것도 헌법과 법률과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헌법에는 국가는 청원에 대해 심사할 의무를 둔다. 그래서 심사 의무만 규정하고 있는데 청원법은 그 9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그래서 결과 통지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분명히 의무로 규정했잖아요. 근데 청원에 대한 심사 처리 결과 통지 의무가 처분이 아니고 그다음 헌재도 마찬가지로 헌법상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 헌법상 자기 의무가 청원서 수리 심사의 결과 통지할 의무가 있다. 이거 굉장히 논리적으로 혼수 상태죠. 그래서 이런 거는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수도사업자가 급수공사 신청자에 대해서 한 급수공사의 내역과 지정기일에 선납하라는 취지의 납부통지도 이거는 납부 의무를 부과한 게 아니라 그냥 사실상 내역을 알려준 것 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안내자 나오는 거 유형화되어 있어요. 단순한 안내예요. 안내. 금전 대체 부담금 납부 안내 이거죠. 그 다음에 신고납세 방식인 관세를 과세관청이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단순히 이거는 수령만 한 거예요. 법률에 따라 내도록 되어 있는 거를 단지 수령한 거 이건 아까 말했던 몸을 움직여야죠. 이런 게 물리적 사실행위죠. 이게. 그 다음에 1차 철거명령의 개고 처분은 처분인데 그 2, 3차 철거명령 대집행 개고는 이미 확정된 의무가 확정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행위 불가하다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등록 시료 통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원처분에 대한 형성적 취소 재결이 확정된 후 이건 해석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취소 재결은 형성 재결이죠. 그러면 이미 원처분이 소멸된 거예요. 소멸된 원처분을 그 처분청이 뒤늦게 그 취소한다고 하는 거는 이거 엄밀한 의미의 취소가 아니죠. 취소는 유효한 행정행위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건데 이거는 유효한 게 아니라 이미
취소가 돼가지고 효력이 상실된 거라 하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단순 사실행위죠. 그 다음에 학교 당국이 미납 공납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졸업증의 교부와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헌재 결정인데 이것도 사실 단순한 사실상 통지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그 개별 공시지가 조정 신청에 대한 정정 불가 통지인데 이게 법률의 그 권리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권리와 무관하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안내자 나오는 건 유형화되어 있다 그랬죠. 안내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돼 가지고 이제 당신은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 지급 정지 대상자가 되었다는 거. 이거에 의해서 정지가 된 게 아니라 개정 법률의 효력 발생과 동시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를 그냥 알려준 것 뿐이죠. 이런 건데 해석이 가능한 것들도 좀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소득세법 그 시행령의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 통지. 이거는 저도 논문을 몇 개나 읽었는데 이 세법이 워낙 어려워가지고 이게 다르다고 하는 건데 그 최신 판례는 이게 소득 귀속자에 대한 거죠. 소득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 통지. 요거는 처분이 아니다 그랬어요. 소득 귀속자, 소득세 납부하는 사람. 근데 그 밑에 주석당은 법인에 관한 거죠. 소득 귀속자, 소득세 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원천 징수 의무자, 원천 납세 의무자가 이제 소득의 귀속자인데 그게 아니라 원천 징수만 해서 납부하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의 변동 통지는 처분이다. 이건 그냥 나눠서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저도 논리를 이해하는데 실패했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판례들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성업공사 공매 재공매 통지. 이건 3편에 다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취지의 기각결정 또는 그러한 취지의 통지인데 이거는 행정심판하고 다르다라는 게 그나마 논거로면 논건데 민원처리법에서 다시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갑 등에게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자 나오는 건 뭐 눈치채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통박 굴릴 건 굴리고 그 밖에 사실행위는 두 개의 사안을 추가했기 때문에 보충자료를 볼까요? 측백나무 식재행위. 이거 나무 심는 거죠. 식재는. 나무 심는 거 물리적 사실행위죠. 물리적 사실행위는 대부분 이런 건 단순 나무 심는 게 뭐 권력적인 리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이건 뭐 처분성 부정되는 거겠고. 군수가 대리경작자로 지정한 행위는 행정처분이지만 그에 따른 읍면장의 영농세대 선정행위. 이거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이것도 그냥 눈에 익히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고충심사 결정인데, 이 고충심사는 어떤 법적인 권리와는 관계가 없는 단순한 그냥 제도일 뿐이다라고 해석한 거고, 추첨도 그냥 단순한 그 주사위 굴려가지고 뭐 추첨한 사실행위다라고 본 거고, 소원 추천서 행사 불행사 이것도 이거는 논거가 있는데 역사적 사실관계라는 거지 법률관계에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계 측량 및 표지 설치도 단순 노동이죠. 지적 측량 성과 검사인데 이것도 검사하는 행위는 그냥 단순 노동일 뿐이지 권리관계의 변동은 안 갖고 온다는 거죠. 권리관계 변동은 이건 해석이 가능한 게 뭐냐면 우리가 공증에도 봤잖아요. 이 면적에 관한 거 이런 거는 지적 공부가 우선인데 권리에 관한 건 등기부가 우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 공부에 관한 거는 이거는 권리관계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는 배경 지식이 있으면 되죠. 그 다음에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 갑대학교 총장에게 연구개발비의 부당집행을 이유로 해양생물 유래 고부가 식품 향장 뭔지 모르겠네. 향장 한약 기초소재 개발 인력 양성 사업에 대한 2단계 그 BK21 사업이죠. 협약을 해지하고 연구팀장 을에 대한 대학 자체 징계 요구 등을 통보한 사안인데 이것도 징계 요구한 게 권력적이지 않다? 이건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로 다시 들어오면 사법상 통지인데 이게 처분일 리가 없죠. 사법관계는 다 처분이 아니죠. 수도사업자가 급소공사 신청자에 대해서 급소공사 및 내역 이거 아까 뭐 제목으로 도표로 봤던 건데 이것도 그냥 단순 사실행위다. 논거가 별게 없어요. 그래서 이 논거가 별로 신통치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부담 없이 익혀두고 반복해서 자연스럽게 눈에 익히는 수밖에 없고, 협의 소익은 권력적 사실행위 단기간에 종료하기 때문에 이걸 막아달라는 소송은 그 집행이 끝난 다음에 무의미하죠. 예를 들어 그 대집행 실행이 대표적인 권력적 사실행위인데 건물 철거하는 게, 불법 건축물 철거하는 게 대집행 실행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막아달라고 소송 제기했는데 건물 철거가 끝나면 막을 수 있는 실익을 달성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철거가 끝났는데, 그죠? 이런 경우가 협의 소익인데 역시 계속 산발적으로 거론이 되고 상세한 건 4편에서 다룬다 그랬죠. 예방적 부작위 청구. 그러니까 이게 철거가 끝난 다음에는 안 되니까 이걸 미리 막아달라라는 게 예방적으로 부작위를 청구하는 거죠. 하지 못하게 막아달라. 굉장히 국민에게 유리한 소송인데 판례는 무명항고 소송 다 부정하죠. 의무행 소송이든 예방적 부작위 청구 소송이든 자기 의무 확인 소송이든 하여튼 무명항고 소송은 다 부정하기 때문에 결론은 쉬워요. 그 다음에 손해전보도 뭐 특별할 거 없어요. 가볍게 보면 될 거고, 헌법소원인데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해서 보충성 원칙에 대한 예외 인정하는 경우 있다라는 건데, 그냥 7급 수험생은 어차피 이 보충성에 관한 걸 수백 가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9급 수험생은 요런 판례상 결론만 알아두면 돼요. 마약류 관련 수용자에 대해서 마약류 반응 검사를 위해 소변을 받아 제출하게 한 거, 요거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강제로 소변 제출하게 한 거. 그래서 그 정도 결론만 알아두면 될 거고, 그 다음 행정지도가 이제 비권력적 사실행위인데, 이거는 유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종료 외우는 것도 쉽고 행정지도에 해당한다는 걸 알면은 단순 지도기 때문에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이 아니다라는 거 되게 쉬워요. 어려운 건 없어요. 지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건방진 얘기죠. 좀 뭔가 그래도 조금 더 많이 알거나 이런 입장에서 뭐 지도를 한다는 말이 되는 건데, 행정주체가 조언 권고 등의 방법으로 국민이나 기타 관계자 행동을 유도하여 의도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상대방의 임의적 동의나 협력을 전제로 행해지는 거다. 이것 때문에 위법성 인정이 어렵다라는 거로 연결이 돼요. 동의는 불법을 조각한다라는 유명한 법에 관한 속담이 있거든요. 행정지도는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행해지는 단계적 행정의 사전행위. 이게 뭐예요? 예비결정 얘기하는 거죠. 예비결정하고는 행정행위는 별개죠. 행정지도하고는. 왜냐면 예비결정은 행정행위잖아요. 행정행위와 지도가 다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판례는 해석이 되죠. 행정관청이 건축허가 시에 도로폭에 대해 행정지도를 했다. 근데 행정지도를 한 거지, 이게 도로지정, 이 도로지정이 뭐예요? 공물의 도로지정은 이거는 확인행위, 행정행위. 행정지도와 행정행위는 전혀 별개의 행정작용이다. 이거 알면은 행정지도를 했다고 행정행위를 한 거로 볼 수는 없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해석이죠.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에 행정지도란, 일단 행정절차법에 행정지도에 관한 규정이 있다 없다부터 외워야 될 거고, 내용도 물론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행정기관이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소관사무의 범위, 이게 조직법적 근거 얘기하는 거죠.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장. 그래서 이게 공통적인 게 지도, 권고, 동의어가 권유, 권장, 조언, 그 다음 요망, 요청, 요구, 촉구. 다 동의어 계열이기 때문에 지도, 권고, 요망, 뭐 이러면 다 끝나요. 이제 판례 사안도 좀 이따 볼 텐데. 필요성 등장 배경은 뭐, 이거 새로운 행정적인 등장한 건 다 똑같죠. 행정 기능이 근대국가, 소국국가와 달리 지금 적국국가이기 때문에, 또 급부국가에서 그 주요 행위 형식이라는 거 다 똑같은 얘기죠. 산업정보 제공 필요. 그 1번의 산물이다라는 거, 이거는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능은 이미 보충자로 종합 정리했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말이 지도지 사실상 강제성, 특히나
박정희 때 이제 대표적인 행정지도가 영농지도 해가지고 그 통일벼 이 병충해 굉장히 그 취약한 품종인데 그걸 갖다 행정지도라는 미명하에 농민들에게 엄청나게 어때요? 그걸 심으라고 그 농사 지으라고 강요하다시피 했는데 아주 농사를 망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독재 정권 때에서 강제로 악용됐죠. 이게 그런 문제가 있어요. 사실상 강제로 악용된다는 거. 남용 악용 가능성. 그 다음에 이거는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는 거죠. 문서로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행정절차법에 행정지도 실명제 이 보안 규정이 있다는 거 나중에 보겠지만 이거 외워둬야 될 거고. 행정지도의 종류인데 이건 1-144에서 인용했죠. 대상에 따른 게 행정체 기간에 가는 건 뭐 알 것도 없어요. 간단하게. 국민에 대한 게 중요한데 조성적 촉진적인 거는 단순 지식 정보 하는 건데 영농 이런 거 그래 판례에서 하는 게 세무지도 이런 거 세법이 굉장히 복잡하고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무에 관한 정보 상담 제공하는 거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상식적인 거라 그냥 읽어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적인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형량하면 이익형량이죠. 조정하면 이해조정이에요. 이해조정하면 그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대표적인 두 집단이 뭐예요? 노사간, 기업간이죠. 그러면 그 기업간, 노사간 이러면 끝나버리죠. 규제적, 억제적 어때요? 이거는 뭔가 물가 억제, 해로운 거, 그 다음에 불법 건축물, 공정거래법 위반, 불공정행위, 공해, 투기적 토지거래 어때요? 조정적 하면 이해조정, 규제적 억제적 하면은 이건 뭔가 해로운 거 이러면 뭐 나머지는 다 어때 조성적 촉진적이다 뭐라 정리하면 되지. 이까지 걸 뭐 두 문자 따서 외우는 건 정신 나간 짓거리예요. 법적 근거에 따른 게 직접적 근거에 있는 거 간접적 근거가 대부분이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게 대부분이고 근데 이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판례상 행정지도가 중요하겠죠 당연히. 지도자 나오는 거 세무지도 말할 것도 없고 얘네들이 다 처분성 부정된다라는 걸 같이 염두에 두면서 보면 돼요. 권고권의권장 뭐 저 의역하면 되죠. 관광 안내업체에 대한 보험료율의 일률 적용 통지 이거 뭐예요?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지 말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하라고 권고했다 이렇게 의역을 하는 거예요. 판례도. 그 다음에 뭐 권고자 나오는 건데 근데 단순 권고가 아닌 거 이건 외울 수밖에 없죠. 그 배경 논거가 있어요. 저거는 성희롱 결정 시정조치 권고하면 시정 의무가 있어요. 그 다음 표준약관 사용 권장도 이건 표준약관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건 논과 연결해서 이걸 정확히 외우면 나머지 뭐라 정리하면 될 거고 여기 표준약관에 관한 게 나오죠. 해당 사업자 등에게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면은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인행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해야 될 표시 의무가 부과된다. 이런 거를 음미하면 돼요. 불이행에 대해서는 또 과태료로 그 형사처벌은 아니죠. 행정 질서벌이지만 처벌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의 걸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거다. 이런 거에 논거가 있죠. 성희롱에 관한 건 좀 이따 다시 볼 거고. 요망 요청 요구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의역하면 되죠. 전기 공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관할구청장의 회신인데 이거는 그 전기 공급이 불가하니까 공급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의역하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요구 이런 거 나오는 거는 뭐라 정리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판례 요지는 별게 또 없어요. 근데 방송통신위원회 시정 요구 있죠. 그거는 처분이다라는 거. 왜냐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이렇게 논거가 있는 거는 논거를 음미하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돼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조치 결과 통보 의무를 부과하고 이것도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죠. 따르지 않으면 방송통신이 방통이라 그러죠. 방통위에 해당 정보의 취급 거부 정지 제한 명령이란 법적 조치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이 배경을 알아둬야 기억이 오래가요. 이 경고처 들어가는 게 골 때리게 많은데 행정지도로 처분성 부정되는 것도 있고 행정지도가 아닌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비교하면서 봐야 되는 볼게. 자, 1번 보면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장관의 서명 경고. 이거는
그 정식 경고가 아니라 단순한 경고예요. 단순한 경고. 서면에 의한 경고가 공무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파면해임 강등 정직감봉 견책 6가지죠. 7급 수험생의 애호라 그랬죠. 강론의 공무원법에서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거기 6가지에 해당하지 않고 이건 근무를 충실히 하라는 권고 내지 지도의 행위다라는 거죠. 이건 온정주의, 한국행정의 병폐라고 해서 행정학에 다루는 온정주의예요. 이거 정식으로 직상급자와 다투고 폭언하는 행위 등에 대해 엄중 경고하니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기 바람. 아니 공직사의 위계가 엄격한데 갈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폭언을 했다? 내가 상관했으면 이거 절대 안 봐줍니다. 이건 무조건 징계해봐야 해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봐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불문 경고인데, 자, 이 서울특별시 요거하고 다음 페이지에 처분성이 인정되는 첫 번째하고 배경이 달라요. 요 서울특별시 요 조례로 그 규칙으로 정한 거는 얘는 교육공무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징계도 아닌 건 똑같은데 결정적 차이가 얘는 인사기록 카드에 등재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그 규정상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면은 서울시는 저런데 저게 처분성 인정되는 관련 판례의 첫 번째 저거는 경상도 어딘데 그 어느 자치단체인지는 기억이 안 나네. 경상도 기억이 안 나네. 요새 암기력이 옛날 같지는 않아 가지고 여기는 징계가 아닌 건 똑같지만 여기는 그 규정이 달라 가지고 처분을 받지 않았다면 차후 다른 징계 처분이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징계 강경 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표창 공적의 사용 가능성을 소멸시켜요. 그리고 서울시와 달리 여기는 1년 동안 인사기록 카드에 등재가 됨으로써 그동안은 장관 표창이나 도지사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 불문 경고인데 서울특별시의 이거하고는 이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해서 하는 경고 조치. 이거 처분이다. 어라? 분류가 잘못 올라가 있네. 저건 처분성 부정으로 가야 되는데, 저건 뭐 검찰총장, 권력기관이잖아요. 그 대충 눈치챌 수 있을 건데. 자, 검사가 검찰총장의 경고를 받으면 단순 경고로 끝나지 않고 1년 이상 감찰관리 대상자로 선정되어 특별관리를 받을 수 있고, 경고를 받은 사실이 인사자료로 활용되어 복무 평정이나 직무 성과금 지급, 승진 전보 인사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향후 다른 징계 사유로 징계 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 징계 양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 분류가 뭐 저기 들어가서는 안 되게 잘못 들어갔는데, 뭐 여러분들은 분류는 신경 쓸 건 없으니까 일단 결론 알아두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왼쪽에 비교할 게 뭐냐면, 왼쪽에 그 도표의 4번 판례 있죠? 도표의 4번 판례 보면은, 자, 이것도 비교할 게 뭐냐면, 이건 정식 문책 경고가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장이 종합금융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에게 재직 중, 이게 이제 물러났기 때문에 다행이었지, 재직 중이었다면 위법 부당행위 사례를 첨부하여 금융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신용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문책경고장, 이거는 상당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현직에 있었다면 정식 문책경고감인데 너 운 좋았다. 네가 이제 퇴직했기 때문에 너 정식 너 그렇지 않았으면 문책경고를 받을 뻔했다. 운 좋은 줄 알아라. 이건 상당을 보낸 거예요. 정식 문책경고가 아니라. 근데 오른쪽 페이지 보면 이 정식 문책경고예요. 이거는 금융기관의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금융업 관련법,
그 다음에 당의 금융기관의 감독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임원 선임의 자격 제한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죠. 자격 제한. 그 다음 문책 경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취업 제한도 있어요. 은행장이나 상금감사위원, 상임이사, 외국은행 지정 대표자가 될 수 없다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이유가 발생하게 하는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고,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 권고도 다음 페이지 가면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공공기관회장 또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법률상 의무, 남녀 차별행위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기타 필요한 구제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대책 수립 등을 위한 조치, 또 일간신문의 광고란을 통한 공표 등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거, 여러 가지 의무와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 성희롱에 관한 거는 우리나라가 진짜 연구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이 개념부터 통일이 안 돼가지고 성희롱을 넓게 보면은 뭐 강간이나 강제추행, 성폭력까지 막 포함시키는 학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언제 한번 성적 자기결정권 2에 다루게 될 건데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하려는데 시간이 뭐 나질 않아서 미루고 있는데, 여러분들 공무원 공직사회 지금 성희롱 이런 거 굉장히 예민하게 다뤄져요. 옛날 같으면 이게 시시하고 이제 상관이 덮으려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신상에 바로 징계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촉구자는 특별한 거 없죠.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제목을 바꾸고 하나를 추가를 했거든요. 보충자료에 보면 지시인데, 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의 특별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지시와 그 결과를 관계서류와 함께 보고하도록 지시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교육감이 그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 실시 후 처리 지시를 하고 시정 결과에 대한 결과를 증빙서를 첨부한 문서로 보고하도록 한 거. 근데 이건 행정 지도가 아니라고 봤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일반되지가 않는 건데. 자, 그 보충자료, 교과서로 돌아올까요? 자, 이 처분에 해당한다라는 건데, 여기도 이제 논거가 있어요. 보고명령 및 증빙서 첨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다라는 거. 처리 지시는 단순히 권고적 이력만을 가지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위인 행정지대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형사처벌과 임원 취임 승인 취소라는 분리 배경 지시로 깔린 거죠. 그 다음 행정지대 근거 한계에 관한 게 이게 이제 근거에 관한 거 뭐 법률 위는 뭐 당연히 전형인 다 정되고 조직법적 근거도 마찬가지고, 근데 비권력적인 거기 때문에 결론 뻔히 알고 있죠. 법률 위반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학설이 있다 가볍게 보고 결론만 알아두면 될 거고, 현행 행정절차법에 명문 규정이 있다. 이건 반드시 외워야 될 거고, 그 다음 한계 되면 일반 법원칙, 뭐 주체 내용 절차 형식 이거 똑같은 틀이고. 자, 위법한 행정지시에 따른 사인행위, 내가 뭘 알겠냐. 공무원의 잘못된 위법한 지대에 따른 거다. 그렇다고 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 형사처벌되는 거예요. 토지거래계약 신고에 관해서 지금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밖에 없는데 옛날에 신고자 허가제가 다 있었던 때 판례거든요. 공시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매매 가격을 신고하도록 행정지시를 해서 결과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건데, 그래도 이것만 가지고 정당화될 수 없다. 형사처벌 된 거고. 그 다음에 전두환 대머리가 국제 그룹을 갖다가 찍어가지고 망하게 해버렸죠. 그 사건인데, 정부의 주식 매각 종용행위가 강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사기 강박에 의한 거는 이제 취소 사유가 되기도 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건데, 적법한 행정지도로 인정되려면 우선 목적이 적법한 거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주식 매각의 종용이 정당한 법률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주주에게 제재를 가하는 거라면 이 점에서 벌써 행정지도의 영역을 벗어난 거라고 보아야 될 거고, 만일 이러한 행위까지 행정지도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이는 행정지도라는 미명하에 법치주의 원칙을 파괴하는 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이제 재무부 장관 시켜가지고 이재국장 통해서 국제그룹 정리 방안에 따라 신한투자금융 주식회사 주식을 그 제1은행에게 매각하도록 종용하는, 이게 이제 행정지도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정부 주장을 배척한 거고 손해배상이 인정한 거죠. 그다음 무효인 조례 규정에 터잡은 행정지도에 따라 스스로 납세의무자를 믿고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해도 신고행위가 없어 부가처분에 의해 조세 채무가 확정된 경우에 조세를 납부한 자의 균형을 고려할 때 그 신고행위가 중대 명백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구제가 안 됐죠.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이제 행정절차법의 내용, 이거 출제 엄청나게 많이 되는 거라 다 외워야 돼. 그 제목을 외우면 이제 문장 외우기가 좀 쉽거든요. 과잉금지 원칙 중에 필요성만 있다. 이런 거 정확히 외워야 돼요. 상당성 이런 건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임의성의 원칙,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안 돼. 제목 외우면 문장 안 외워도 해석이 되겠죠. 불이익조치 금지 원칙, 방식은 명확성의 원칙, 행정조치 실명제죠. 근데 이건 문장을 외울 게 뭐냐면 취지 내용 신분, 이게 입이 줄줄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취지 내용 신분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분 실명제도 있는데 행정제도 실명제도 별도로 있다는 거 반드시 외워야 될 거고, 원칙을 구술이죠. 원칙 구술인데 그 서면 교부 요구할 때만 서면주의죠.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서면 교부를 요구할 때 이때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교부해야 된다고 돼 있죠. 원칙은 문서주의다 이러면 틀리죠. 의견 제출인데 할 수 있다 그거죠. 안 해도 그만이고 의무가 아니다라는 거. 이것도 처분 절차에도 의견 제출이 있다. 뭐에 관해서 규정이 있다 없다가 출제가 많이 되니까 외울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행정지도, 명확성, 공평성이죠. 그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해야 된다. 그래야 규정이 없는 거, 이런 것들 다 외워야 될 거고. 행정지도가 권리구제인데, 이건 뭐 비권력적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처분성이 부정된다라는 거. 이건 뭐, 아까 비권력적 사실행위, 행정지도 사례만 알면 이건 뭐 결론 뻔한 거라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도 이제 알죠. 얘는 행정지도는 공법적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얘는 직무행위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재무부 장관이 금융기관에 판례 보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에 관한 행정지도라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대통령이 보고 지시를 받는 건 적법이지. 이건 뭐 당연하죠.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명령권이 있는 건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행정지도가 통상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지시하는 방법, 강제로 행해진 경우 이게 위헌이다라는 거죠. 뭐 외우지 않아도 저건 뭐 상식적인 결론이고, 한계를 일탈하지 않은 행정지도, 이건 뭐예요? 적법이라는 얘기죠. 적법이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죠. 왜냐면 손해배상에 위법성 요건이 있거든요. 이것도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에 위법한 행정지도로 일정 기간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자가 그 어업권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은 경우 손해배상액에 산정해서 이득을 손익상계할 수 없다. 손익상계는 이거는 이제 손해와 동시에 이익이 생길 때 그걸 까고 주는 걸 손익상계라고 그러거든요. (3-95) 에 3-95. 이거는 뭐냐면, 이거 잘 음미해야 돼요. 타인의 신체를 해한 때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손해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거여야 돼요. 그 손해, 다른 말로 하면 손해가 원인이 돼서 이익을 얻어야 된 거예요.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빼야 된다. 이게 손익상계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불법행위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상대방을 죽였다라는 거.
그죠? 자, 이랬을 때 그 손해가 발생한과 동시에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동시에 이익이 된 게 뭐냐면 죽었기 때문에 살았더라면 생활비 들어갈 건데 생활비가 안 들어가니까 그 죽음이라는 손해와 동시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원인이 돼서 발생한 손해 요것만 까고 주는 공제하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와 이익이 별개일 때는 손익상계 대상이 아니다. 요거 개념만 알면 이 판례는 그 독해가 가능해요. 행정기관에 위법한 행정지도로 일정 기간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자가, 손해는 뭐예요?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해서 입은 손해죠. 근데 이 손해가 원인이 돼서 이 손해와 동시에 이익을 본 게 있다면 몰라도 그 어업권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더라도 이 이득은 어업권을 고기를 못 잡아서 생긴 이득이 아니라 어업권을 매도한 매각대금의 이득이잖아요. 이건 손해와 이익이 별개죠. 이건 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득은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인 위법한 행정지도와 상당 인과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뭐 해석이 가능하죠. 개념 문제. 결국 손익상계가 어떤 개념인지를 모르면 이거 그냥 뭔 말인지 모르고 생으로 외우는 거고, 손익상계라는 개념만 알면 이까짓 건 뭐 그냥 해석이 되는 거죠. 네 번째, 위법한 행정지도로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한 손해를 입힌 행정기관이 어업권 및 시설에 대한 보상 문제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 및 상급기관의 질의, 전문기관의 자료에 의해 처리해야 하므로 처리기간이 지연됨을 양지해달라. 이것만 갖고 자신의 채무를 승인한 거로 볼 수 없다. 이거는 그 소멸시효 그 중단 사유라 주로 민법의 논점이나 출제할 때 높지는 않은데 그냥 그래도 그냥 눈에 익혀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작용의 마지막 출제밴드가 극히 떨어지는 건데, 비공식 행정작용 공식의 반대죠. 근데 이거는 이 이름하고 내용은 어울리질 않아요. 그냥 비공식적인 거 다 말하는 게 아니라 국민과의 협의나 합의에 의한 거를 비공식 행정작용이라고 그래요. 요건유가 절차 등이 법에 정해지지 않고 법적 구성에 발생하지 않는 건데, 좁은 의미가 합의나 협의를 통해 수행되는 거. 비권력적 사실행위고 협력의 원칙과 밀접한 관련은 개념에서 다 나오는 거죠. 그 뭐 적용 영역이 여러 영역에 있다. 뭐 그 정도로 보면 될 거고. 순기능은 받고 역기능도 뭐 읽어보면 될 거예요. 특별한 거 없어요. 그 다음에 허위성과 한계인데 뭐 다 일반 법원칙 이런 뻔한 내용들이에요. 법적 요구하면 개념상 성질상 비권력적 사실행위니까 없다는 거고, 권리규제는 항고성 대상이 못 된다라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행정작용을 마무리하고 드디어 이제 행정과정 또는 행정작용에 대한 법적 규율로 가도록 합시다.